부산 남포동 국제시장의 하늘이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던 시간, 찬란한 아침 해가 건너편 바다 위로 부드럽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안개가 얇게 낀 골목을 따라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며 하루의 시작을 예고하는 숨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상인들이 가게 셔터를 올리는 그 쓱 하는 소리. 이곳은 수십 년을 버텨온 전통시장 시간의 주름이 그대로 패여있는 간판들과 각양각색의 방울소리 신문지에 쌓인 생선 굳은 손으로 건네는 인사말이 섞여 살아 숨쉬는 공간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다들 무심코 지나칠 만한 낡고 좁은 골목 어귀에 고요하게 숨겨진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붉은색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글자조차 흐릿한 간판, 복진루, 푸젠루,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아는 곳. 그곳에서 40년 넘게 주방부를 지키고 있는 이는 바로 이영자 할머니. 이제 일흔을 앞둔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가 되면 셔터를 열고 하얀 앞치마를 차려입은 채 조용히 불을 켭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고 표정엔 늘 일정한 온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지요. 허리가 곧게 펴져 있고 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단골 손님들은 종종 속삭이듯 말합니다. 참 기품이 있어. 그냥 오래 장사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복진루의 하루는 기름향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침 7시 반쯤이면 가게 주변에 은근하게 퍼지는 춘장 볶는 냄새, 거기에 자작자작 짬뽕 국물이 끓는 소리까지 더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 발걸음이 한 번씩 멈추게 마련이죠. 오늘은 짬뽕이 더 맛있겠네. 이 말을 남긴 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골들은 이미 그녀의 음식에서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한 날 복진루를 찾고 어떤 이들은 처음 월급을 받고 부모와 함께 와 짜장면을 나눴지요. 복진루 안에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기름기가 달아 번들거리는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남긴 흠집들이 마치 가게의 연대기를 새기듯 남아있죠. 가게 벽에는 오래된 자수 그림, 붉은 용이 휘감고 오르는 액자, 그리고 단연 눈에 띄는 하나, 작은 칼 한 자루. 처음 보면 그냥 주방용 칼 같지만 자세히 보면 손잡이엔 복잡한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고 칼날은 오래되었음에도 번뜩이는 날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이 칼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이영자는 짧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돌리죠.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 도는 속삭임은 다릅니다. 그분 젊었을 땐 말이야. 뭐랄까. 그냥 평범한 장사꾼은 아니었다더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오래된 시장의 법을 지키는 마지막 어른 같은 존재지. 이영자가 지나갈 때면 시장 상인들 중 특히 나이 든 이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누님이라는 호칭을 조용히 내뱉습니다. 그 호칭에는 단순한 존중을 넘어 어딘가 숨겨진 경외감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국제시장 생선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 중인 조만식 할아버지는 매번 이영자를 볼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장사 시작한 젊은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분한테는 그렇게 공손히 하세요? 조만식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복진루 사장님은 그런 분이야. 예전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자리에 있었던 분이었지.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끝났지만 그의 눈빛엔 분명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복진루 주방 한켠에서 조용히 춘장을 볶는 이영자의 손은 오차 없이 일정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나오는 열기와 향, 그리고 시간을 쌓아온 내공은 어쩌면 말보다 더 만회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복진루에서 풍기는 짬뽕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시장 골목 구석구석 퍼지던 오전 국제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갓 도착한 미나리 더미를 정리하던 채소 상인, 싱싱한 낙지를 가격표도 붙이기 전에 팔아버린 해물상 할머니, 그리고 작은 땀방울을 훔치며 김밥을 말던 청년 부부까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거가 가까워질 무렵 그 평온한 일상 속에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시장 가와섭번 출입구 쪽에서 붉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이들이 여럿 몰려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담배를 물고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온 상인들에게는 단번에 낯설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뭐야, 저 친구들은 저 옷차림이 벌써 장사하러 온 게 아니라는 소리지. 속삭이는 소리가 줄지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삼진파무라는 이름을 달고 움직이는 신생 조직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의 변두리에서 세를 넓히기 시작한 이 조직은 기존의 룰이나 질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방식 더 거칠고 더 과감하고 더 빠르게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점령하려 하고 있었죠. 이날 국제시장에 나타난 것은 그들 나름대로는 첫 사업권 확장이었습니다. 리더인 김태석 그는 올해 29살. 키는 크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늘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고 다니는 특유의 비웃음이 얼굴에 새겨진 인물입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온갖 바닥을 전전하다 최근 들어 자신만의 조직을 꾸리고 있었죠. 그와 함께 움직이는 오른팔 박동철 27. 태석보다 키는 작지만 몸집은 단단했고 말보단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늘 태석을 형님이라 부르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잔잔한 의문이 늘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구석의 작고 낡은 찻집에 앉은 두 사람. 형님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석은 씹던 껌을 손등에 뱉으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처음엔 그냥 관리비 명목으로 거절하는 놈은 하나쯤 보여줘야지. 근데 여긴 예전에 칠두의 구역 아니었어요. 동철이 불쑥 꺼낸 말에 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칠두의 그 영감들 이제 다 퇴물이지. 감옥 갔다 나오고는 전부 다 공사장이나 돌고 있잖아. 우리 시대는 우리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 말엔 확신이 가득했지만 그건 경험보단 오기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삼진파의 청년들은 본격적으로 시장을 돌며 환경정비비, 안전관리비 등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목이 좁고 지저분해서 사고 나면 어쩌시려고요? 우리 쪽에서 순찰 한번 돌아줘야 다 안전하지 않겠어요. 매달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손해보시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 말들은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위협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너 명씩 무리를 지어다니며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상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팔짱 낀 채 점포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며칠 사이 시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자주 옆을 살피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호객 소리, 웃음소리 장사꾼, 특유의 쩌렁쩌렁한 발성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상인들이 서로를 조용히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 누군가 삼진파와 마주친 후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린 채 말이 없어지면 다른 상인들은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침묵을 택하며 상황을 견디려 했죠.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26 청년 정민수.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늘 정직하고 반듯하게 장사해왔습니다. 어느 날 삼진파가 그의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시장 관리비 좀 내셔야죠. 태석이 사과 진열대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관리비는 상인회에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잠시의 정적 그 후 태석은 천천히 진열된 사과 박스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그중 하나를 주워 베어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네. 근데 바닥에 떨어진 과일은 못 팔겠지. 내일 다시 올게. 그때는 좀 더 현명해졌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는 시장 근처 골목에서 2명의 청년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의 소식은 시장 전체를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복진루는 여전히 묵묵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가게에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직은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국제시장의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던 어느 오전. 장날도 아니고 비 오는 날도 아니었지만 상인들은 말수가 줄고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 사건 이후 시장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복진루는 그날도 정확히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춘장이 볶아지는 고소한 향이 늘 그랬듯 골목 끝까지 퍼졌고 가게 안에서는 익숙한 철판 긁는 소리와 국물 끓는 소리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평소처럼 하얀 앞치마를 정갈하게 맨 채 주방에 서 있었고 한 손에는 오래된 나무 주걱, 다른 손에는 거무스름한 춘장이 담긴 국자를 들고 불판 위에서 능숙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죠. 그날 점심시간 가게에는 몇 명의 단골 손님이 짬뽕과 짜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며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배경 삼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죠. 그 순간 복진루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쿵 문틀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밀린 문, 그 틈으로 들어온 이들은 다름 아닌 삼진파였습니다. 김태석, 박동철, 그리고 2명의 일당이 붉은 재킷을 입고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순간 젓가락을 멈췄고 주방에 있던 이영자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불판 위 춘장을 젓고 있었죠. 여기 주인 누구요? 태석이 일부러 전에 큰 소리로 외치려챕니다. 하지만 이영자는 묵묵부답. 마치 그 질문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녀는 오히려 주걱을 바꾸어 들며 냄비를 살짝 들어 올렸고 그 안에서 짙은 갈색의 소스가 자글자글 끓어올랐습니다. 잠시 당황한 태석은 조용히 식사 중이던 한 손님의 테이블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회사원 차림의 손님이 짬뽕을 반쯤 먹은 채 고개를 든 순간 태석은 그 앞에 서서 묻습니다. 맛있습니까? 손님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네, 네, 맛있습니다. 태석은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려 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짬뽕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에 쏟아졌고 손님은 어이없고 놀란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소리에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벌떡 일어났고 시장 골목을 지나던 몇몇 상인들도 놀라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이영자가 천천히 주걱을 내려놓고 불을 끈 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에 묻은 기름을 수건으로 닦고 무겁지 않은 걸음으로 주방에서 나와 태석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키는 태석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 앞에 선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영자는 태석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한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꺼져라. 3번은 안 말한다. 그 목소리는 크지도 않았고 위협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마치 가게 바닥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태석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뭐라고요? 우리는 그저 관리비 받으러 왔습니다. 매달 30만 원이면 됩니다. 딱 하루에 10,000원이에요? 싸잖아요. 이영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다시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태석은 급기야 화가 난 듯 동철에게 눈짓을 했고 동철은 곧바로 근처 손님의 멱살을 잡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이 할머니가 우리 말을 안 들으니 손님이 나서서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복진로 옆 골목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던 서상철 6992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영자를 보자마자 작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 말에 삼진파 청년들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님이라는 호칭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낀 겁니다. 태석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는 천천히 다시 돌아서며 앞치마를 풀어 의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곧게 펴며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만하렴. 장난은 여기까지. 이 말을 들은 순간 공기 중에서 뭔가 서늘한 긴장감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중국집 주방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세월과 경험, 숱한 위협과 싸움 속에서 길러진 실전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태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애왁태석의 비명이 복진루 안을 울렸고 그의 팔은 어색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3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태석이 바닥에 쓰러진 채 비명을 지르던 순간 복진루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태석의 일그러진 얼굴, 그의 팔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온몸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일당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노인에게 당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힘도 숫자도 자신들이 우위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은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완전히 부서졌죠. 그 와중에 이영자는 단 한 번의 헛된 동작도 없이 태석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3번은 안 말한다고. 그 말에는 분노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담담함이 실려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듣는 사람의 등골을 더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복진루에서 조폭들이 폭력 저지르고 있대. 복진루 앞 골목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복국집 아주머니, 생선가게, 박씨 옷가게, 김순자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국제시장 사람들. 그들은 입을 가리고 놀란 표정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중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실시간처럼 퍼져나갔고 곧바로 SNS에 업로드되어 전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현장 안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상철이 복진루 안으로 한 발 더 들어서며 상인들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전우님,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영자 누님. 예전 칠두회 부두목이셨습니다.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다시 가게를 덮쳤습니다. 칠두회. 한때 부산 전역을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조직. 그 안에서도 부두목이라 함은 실질적인 조직의 중추 역할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여성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은 복진루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칼 시장 사람들이 보였던 이상한 공손함, 조용한 리더십과 절대적인 신뢰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서였죠. 그럼 그 칼, 그게 진짜였던 거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어쩐지 눈빛이 남달랐다 했더니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을 타기 시작했고 그 반응 속에서 태석은 팔을 부여잡은 채 몸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철과 나머지 삼진파 일당이 뒤늦게 다가와 그를 부축했고 태석은 이영자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린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처음처럼 넘치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존심을 간신히 부여잡으려는 허세에 가까웠죠. 이영자는 그 말에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격렬한 감정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직 삶을 통달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무념의 웃음.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오너라. 늙은이랑 또 한 번 부딪혀 보고 싶으면.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전투복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다시 조용히 허리에 두르며 주방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삼진파 일당은
서로 눈치를 보다 조용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엔 더 이상 오만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만견한 뿐이었죠. 그들이 복진루 문을 나선 순간 밖에 모여있던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해방의 웃음. 긴 시간 눌려있던 공포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모두의 표정에 번졌습니다. 이영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춘장을 볶기 시작했고 그 소리와 냄새가 다시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장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지 오래된 중국집의 사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낸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삼진파의 아지트에선 폭풍이 몰아치듯 고요한 분노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팔에 얼음찜질을 대고 이를 악물고 침묵하고 있었고 동철과 나머지 일당들은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방 안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준 태석이 문득 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당했다. 그게 말이 되냐. 자존심은 으스러졌고 그가 쌓아올린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끈질기게 가슴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내일 다시 간다.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지. 저 늙은이한테 누가 진짜 세력인지 말이야. 다음날 정고. 국제시장 입구에는 삼진파의 청년들이 1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전부 붉은 재킷을 맞춰 입고 단단히 각을 잡은 모습. 이전에 왔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태석이 맨 앞에 섰고 그의 눈빛은 분노와 긴장감으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진루로 향해 일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거친 발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고 사람들은 다급히 가게 문을 닫거나 골목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복진루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광경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복진루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0명 가까운 상인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누구는 야채칼을, 누구는 나무 도마를, 누구는 주걱이나 국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복진루 앞을 지키는 말 그대로 인간 방패였던 겁니다. 선두에 선 김순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시장이야.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태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뒤편에 동철이 당황한 듯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거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자 태석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비켜, 우린 복진루 사장과 얘기하러 왔다고. 상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만식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얘기할 거면 다 같이 하자. 우리 모두가 복진루야. 그 순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길을 터주었고 그 길 끝에서 이영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앞치마,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저 평범한 중화 요리집 사장님의 모습이었지만 그녀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엔 시장 전체의 신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젓가락 한 쌍을 들더니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부러뜨려 봐라. 태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힘껏 쥐고 꺾었습니다. 탁! 쉽게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이영자는 이번엔 젓가락 다발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번엔 이걸 부러뜨려 보거라. 태석은 이를 악물고 힘을 줬지만 젓가락은 꿈쩍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맺히고 이마에는 굵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이영자가 말했습니다. 혼자는 쉽게 부러지지만 함께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와도 이 시장 사람들은 더 많고 더 단단하게 뭉쳐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진루 뒤편 골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상인수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청년들, 어르신들, 어깨에 자식 업은 엄마들까지 모두가 손에 뭔가를 쥐고 서 있었고 표정은 하나같이 단호했습니다. 삼진파 일당들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힘의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와 의지 그리고 연대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어라. 태석은 이를 악물고 버티려 했지만 주변 상인들의 눈빛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십 개의 시선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철과 다른 일당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약속해라. 다시는 이 시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입을 모아 나온 말. 그 말이 마치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시장 골목 저편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었죠. 복진루 앞을 지나간 경찰관 2명이 상황을 파악한 뒤 CCTV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영상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보호비 강요폭력 행위, 협박 전부 증거가 명확하네요. 전원 연행하겠습니다. 삼진파 일당은 말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날 국제시장은 오랜만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단지 조폭이 쫓겨난 사건이 아니라 이 시장 사람들이 함께 버텨냈다는 증거, 그리고 누군가가 앞장서 줄 때 모두가 따를 수 있다는 희망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강한 복진루의 이영자가 있었습니다. 삼진파가 경찰차에 실려 끌려간 다음 날 국제시장 골목은 아침부터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진루 앞에는 방송국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까지 몰려들어 전설의 할머니가 조폭을 제압했다는 이야기를 생중계로 퍼뜨리고 있었죠. SNS에는 복진루의 영상이 끊임없이 공유되었고 짜장면으로 조폭을 이긴 진짜 어른, 부산국제시장 히어로, 실화냐 이영자 전설이라는 해시태그가 연이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이영자가 김태석의 손목을 낚아채고 단번에 바닥에 제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장면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넘겼습니다. 진짜 멋지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할머니 한 분만 계셨으면 어르신 무시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건 그냥 무현명한 실사판 아님. 수많은 댓글과 공유 속에서 이영자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런 반응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복진루 문을 열었고 어제와 같은 춘장을 볶았으며 그저 짜장면을 시킨 손님 앞에 묵묵히 그릇을 내놓을 뿐이었죠. 난 그저 내 가게를 지킨 것뿐 몇몇 또 좁은 것뿐이야.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짧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엔 그 어떤 영웅적 과시도 무협스러운 연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담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진루 문이 닫히기 직전 한 노인이 조용히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는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고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채 흰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었으며 두 눈은 나이보다 훨씬 강한 생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영자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이영자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얼굴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태야. 김성태. 7두회의 마지막 두목. 그리고 이영자의 젊은 시절 가장 가까운 전우이자 누구보다 신뢰했던 남자. 그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 고개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이지. 난 이제 서울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 근데 태석이 일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영자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 태석. 내 조카였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만들었던 그 아이가 그 철없는 조카가 누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는 걸 듣고는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이영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아직 밥은 안 먹었을 테니까. 복진루 안쪽 손님이 없는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영자는 주방 안에서 소주 한 병과 찬 몇 가지를 꺼내왔습니다. 그 모습은 옛날 그대로였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만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성태는 잔을 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다. 조카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영자는 묵묵히 잔을 채우고는 자신도 한 잔을 들었습니다. 그 잔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십 년의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을 비운 뒤 성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났던 거야.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접고 사라졌을 땐 나도 조직도 완전히 무너졌어. 이영자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게 그저 싸움을 잘해서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낯선 거야. 눈빛이 말투가 손끝에 피까지 다 익숙해져서 무서워졌어. 그 힘이 더는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린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떠났어. 너무 늦기 전에. 성태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들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누님을 살렸구나. 이영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끝낼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오래된 칼을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 칼을 조심스레 손에 들고 가게 뒷마당으로 향하는 이영자. 성태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삽을 들고 조용히 땅을 팠고 그 안에 칼을 눕히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성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누님이 있어서 난 여전히 배워. 늦었지만 정말 고맙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이영자는 홀로 남은 뒷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참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근데 참 길었다.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복진로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그곳에도 기름향 간장의 짙은 냄새, 그리고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 집이지. 계절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단풍 대신 연말 세일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고 복진로 입구에도 작고 소박한 전구 몇 개가 달렸습니다. 짬뽕 국물 위로 김이 오르고 그 김 사이로 이영자의 얼굴이 언제나처럼 고요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셔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진파 그 총각 태석이 말야 출소했대. 또 사고 치는 거 아냐 이번엔 다르다던데. 조용히 장사 시작했다나 봐. 진짜 어디서. 며칠 뒤 시장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새로 생긴 작은 배달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단순했지만 의외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복진루 배달점, 진짜 맛, 진짜 반성. 그 이름에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고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그 이름 허락받은 거야. 정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이영자에게 직접 찾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름을 쓰게 해달라 부탁했던 사람 바로 김태석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회복한 후 구치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만든 상처와 어리석음을 돌아봤고 출소 후엔 누구도 아닌 삼촌 김성태의 손에 이끌려 복진루 앞에 다시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누님께 폐만 끼쳤던 놈입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영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름 하나만으로 다시는 함부로 굴지 말거라. 복진루는 네가 가질 수 있는 간판이 아니야. 그 뜻을 잊지 않으면 허락하지. 그 한마디가 태석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배달 전문 작은 중화요리 가게를 열었고 초기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이야기가 퍼지며 점점 찾아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의외로 정민수였습니다. 과거 맞붙었던 과일 가게 청년. 민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날 바닥에 굴렀던 사과 덕분에 이제 좋은 사람 됐다면 한번 먹어봐야지. 태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만든 첫 그릇의 짜장면은 그가 살아오며 가장 진심을 담은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서히 복진루 배달점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상철이 포목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재를 지원했고 김순자는 반찬 레시피를 살짝 전수해 주었으며
시장 사람들은 돌아가며 몰래 한 번씩 배달 주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믿어주는 작은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진루 문 앞에 작은 꽃바구니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죠. 누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춘장을 볶으며 그날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겠습니다. 김태석 올림. 이영자는 그 꽃바구니를 조용히 받아들고 주방 한켠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표정에는 드물게 조용한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시 복진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냄새가 더 진하네. 이영자 사장님, 기분 좋아 보이시네. 복진루 참 오래도 버텼다. 복진루는 변함없이 짜장면을 내놓고 있었고 그 짜장면 안에는 어떤 힘도 권위도 없이 단지 세월과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고 합니다. 복진루는 그냥 가게가 아니야. 잘못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고 무너진 사람도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냄비 같은 곳이지.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매서웠고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둘둘 감은 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분주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시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7시, 복진루의 셔터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나 보다. 춥기도 하니까 몸살이라도 나셨겠지. 하지만 8시가 되고 9시가 지나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상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영자 누님이 가게 문을 안 여신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한결같았던 그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셔터를 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날 오후 상철과 김순자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이영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고 조용한 집.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이영자는 가벼운 숨을 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열이 가득했고 입술은 마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기와 탈진이 겹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님, 병원 가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가요. 이영자는 처음엔 손을 저었지만 결국 상철의 부축에 몸을 맡겼고 시장 사람들이 함께 택시를 잡아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과로로 인한 전신 피로, 면역력 저하, 그리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이렇게 매일 강도 높은 일을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당분간 절대 쉬셔야 해요. 이영자는 그 말에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늙었구나. 그 말을 들은 상철은 의자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좋아요. 누님은 좀 쉬세요.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니까.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던 말이었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영자가 입원한 첫날부터 복진루 앞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각자의 손에 청소도구, 장바구니, 식자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레시피를 모르지만 청소는 할 수 있지. 생선 가게 박씨. 국물은 못 맞춰도 불은 끌 수 있어요. 잡화점 미연. 주방 도구는 내가 다닐 때마다 닦을게. 포목점 상철.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루하루 돌아가며 복진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순자가 전날 남은 재료로 볶음밥을 만들어 팔았고 또 어느 날은 민수가 직접 만든 탕수육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게 문은 열렸지만 그날의 메뉴는 항상 달랐습니다. 짜장면이 아닐 수도 있고 짬뽕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님들은 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복진루가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했고 가게 안에 사람들의 숨결과 손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영자 누님은 지금 가게에 없지만 그녀의 방식은 우리 모두 안에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고 복진루는 단순한 가게가 아닌
공동체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녀, 그리고 조용한 눈물. 일주일 후, 회복한 이영자가 복진루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약봉투, 그리고 작은 감기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가게 안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방금 만든 국물 청소된 주방 설거지가 깔끔하게 정돈된 뒷공간, 그리고 벽에는 작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님,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누님이 우리 곁에 오래 남아주세요. 이영자는 그 글을 보자마자 입을 막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무기로 지켜왔던 사람, 그녀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시장에서 자그마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각자 자신이 만든 음식 하나씩을 들고 와 복진루 앞에 작은 야외 테이블을 펼쳤고, 시장 전체가 마치 가족처럼 한자리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영자는 조용히 앉아 한 입 한 입 맛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짜장면보다 맛있네. 모두가 웃었고 하늘에는 눈발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직 살아야겠구나.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이영자가 복진루로 돌아온 지 2달.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었고 춘장을 볶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한 젊은 청년이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주방장의 등장, 그 청년의 이름은 유재하 27. 요리학교 졸업 후 한때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했지만 규격화된 조리와 타임카드에 지쳐 결국 시장 골목으로 흘러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복진루에 찾아왔을 때 이영자는 의심의 눈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힘들면 쉽게 포기하지. 여긴 그런데 아니야. 재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데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부엌말 없이 정성 다하는 주방, 제 손으로 짜장 한 그릇 제대로 만들고 싶어요. 이영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시험 삼아 하루 부엌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재하는 손을 다쳐가며 양파 수십 개를 썰었고 춘장 한 숟갈 흘릴 때마다 바로 닦아내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마디 불평 없이 주방에 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 이영자가 말했습니다. 칼을 왼손으로 잡는 이유는 뭐지? 재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양손잡이예요. 어릴 때부터 불편한 쪽으로도 써보라 하셔서. 이영자는 잠시 조용히 재하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왼손잡이는 대체로 칼을 조심히 다뤄. 너 음식에 성격이 묻는다는 거 알아. 그 말은 인정의 시작이자 시험의 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유재하는 복진루의 정식 주방 보조가 되었습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손끝으로 이영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교본 그 자체였습니다. 춘장을 볶을 때 기름에 타는 점을 넘기지 않는 정확한 타이밍 국물을 우릴 때 무소의 냄비에 얹은 손등의 감각, 그리고 재료가 상했는지 아닌지를 냄새가 아니라 소리로 구분하는 섬세한 기. 재하는 처음엔 따라잡지 못했지만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금 간이 엇나갔던 짬뽕이 일주일 뒤에는 손님에게 이거 혹시 이영자 사장님이 끓이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고 손님들조차 조용히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 요리하는 손이 참 고와졌어. 볶는 소리가 이영자 사장님이랑 비슷해. 짜장면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네. 나쁘지 않아. 이영자는 그럴 때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해진 송을 씨의 유산, 어느 눈 내리던 오후. 재하가 주방을 정리하던 중 이영자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레시피 메모, 그리고 각종 손님별 특이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진루의 원칙, 진짜 맛은 말이 아닌 시간으로 쌓인다. 라는 문장이 적힌 작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그것을 조용히 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손보다 더 정확한 손이야. 언젠가 네가 혼자 이 가게를 지켜야 할 때가 오겠지. 그땐 이걸 봐.
재하는 두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아직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쌓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건 레시피가 아니라 책임이야. 그날 이후 이영자는 점점 재에게 더 많은 주방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손님을 응대하거나 가끔은 단골들과 담소를 나누며 조금씩 뒤로 물러서는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시장의 변화, 복진루의 변화, 이영자의 변화는 시장 전체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순자는 자신의 딸에게 가게를 물려줄 준비를 시작했고, 과일가게 민수는 이제는 청년상인협회를 조직해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진루가 바뀌면 이 시장도 바뀌겠구나. 하지만 바뀐다고 해서 달라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짜장면은 짜장면이었고 짬뽕은 뜨거운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단 하나 그 안에 담긴 손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복진루 앞 간판에 작은 송글씨가 덧붙여졌습니다. 복진루, 이영자의 손끝을 기억하는 가게.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강함과 부드러움이 섞이고 과거와 미래가 어깨를 맞댄다는 상징. 그날 이영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맡겨도 되겠구나. 그 목소리는 기대와 안도, 그리고 끝이 아닌 시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국제시장의 골목은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낡은 간판들은 하나둘씩 교체되었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손님들 사이에 새로운 세대의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한가운데 오래된 목간판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진루, 이영자의 손끝을 기억하는 가게. 사람들은 이 골목을 지날 때 자동처럼 고개를 들어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그 가게에서 짜장면을 먹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묘한 미소와 함께 발걸음을 멈추곤 했죠. 복진루 안에는 이제 이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의료진에게 시장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재에게 남긴 마지막 쪽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재하야, 이젠 너의 가게야. 춘장을 볶는 손끝엔 나보다 네가 더 따뜻하더라. 나한테 있어 복진루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러니 절대 혼자 하지 마라. 함께 웃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살아. 그게 복진루다. 영자. 그 쪽지를 본 재하는 며칠간 말이 없었고 그해 봄이 오기 전까지 복진루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간판이 사라질까 걱정했고 매일 그 앞을 지나며 한 번씩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하는 다시 복진루의 셔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보다 조용하게 다시 불을 켜고 춘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복진루 정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복진루는 이제 단순한 짜장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재하는 SNS와 블로그 하나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손님을 받았고 그 중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젊은 셰프 지망생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짜장면보다 삶을 배우고 싶어요. 재하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그들을 한 명 한 명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손보다 마음이 먼저야. 이곳에선 사람을 먼저 기억해. 그 말은 이영자가 남긴 유산이기도 했고 이제는 복진루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한 벽면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진루. 이름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게. 손님들은 그 문구를 사진으로 남기며 이곳에서의 한 끼를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위로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 그리고 이어지는 불빛 이영자의 제삿날이 다가온 어느 저녁. 시장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복진루 앞에 모였습니다. 누구는 국화꽃을, 누구는 그 시절 이영자가 직접 만든 간장 단무지를, 누구는 그녀의 말버릇이 적힌 쪽지를 들고 왔습니다. 짜장은 진하게, 말은 짧게. 사람은 기름보다 천천히 달궈져야 한다. 힘들 땐 춘장처럼 눌러놓고 천천히 풀어라. 재하는 그날 가게 안에 등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 모두가 작은 촛불을 들고 가게 앞 골목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바람이 찬데도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영자는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손길과 시간과 정신이 모두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제아는 가게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젠 우리가 당신의 온기를 지켜갈게요. 그 말과 함께 불이 꺼졌지만 누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진루는 이제 한 사람의 가게가 아니라 모두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 어딘가에도 복진루처럼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시간을 지켜온 가게가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게에는 누군가의 허기만 채운 게 아니라 외로운 마음 말 못한 속내 참았던 눈물까지 소리 없이 안아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복진루의 이영자 사장님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녀처럼 조용히 곁을 지켜준 사람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이영자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어느 날 당신이 쓰러졌을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한 그릇 음식 한마디 말로 당신을 살게 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 이 댓글창에 나눠주세요. 또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작은 모닥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지인 가족 혹은 지금 따뜻함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한 편의 이야기로 포근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진루는 이제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제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